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계속 눈여겨보는 신고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20억이 더 나온 거예요. 증여세가 10억이 발생이 추가로 부담되게 되었다. 세금을 과연 부담해도 맞는 것인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요즘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꼬마 빌딩을 아들한테 물려주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되게 많대요. 요 기사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들한테 건물을 증여를 해주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가액이 시세가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건물은.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로 신고를 해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야, 이거 너무 낮게 신고했다, 우리가 감정평가 다시 해서 다시 산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신고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20억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증여세가 10억이 발생이 추가로 부담되게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시세가 좀 편하잖아요, 확인하기가. 근데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동산 신고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옳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혹은 조율을 통해서 양도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명확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게 팔려 봐야 시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여 같은 경우에는 파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거니까 시가라는 개념을 사실은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혹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 감정평가 가액을 뭐 감정평가를 안 받는다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거나 혹은 그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뭐 보충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거거든요. 기준시가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맞습니다. 땅을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물은 보통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슷한 층수의 수라거나 아니면 같은 동에 뭐 위아래층, 옆집 뭐 이런 것들이 얼마에 팔렸대.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매매가액이 아니라 비슷한 부동산에 팔린 거를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다 들어가고 있고 그 실거래가를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시세를 확인하기가 수월해졌죠. 그런데 이 일반 단독주택이거나 혹은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보셨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다른 건물들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고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감정평가 가액 혹은 기준시가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끔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감정평가 가액이 거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비하면 보통은 감정평가 가액이 기준시가가 감정평가 가액의 60% 70% 정도밖에 안 돼요. 감평가가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가에 거의 근접한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그 감정평가 가액을 통해 가지고 이 과세를 추가적으로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감정평가 가액과 기준시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세무서에서는 이런 그 법제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든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압박의 용도죠. 그 납세자 당신이 기준시가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제화가 되어 있으니 감평을 다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너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신고해라. 맞습니다. 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살 떨리는 얘기. 그렇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 감평가 말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법제화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감정평가로 신고를 나중에 추징하는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국세청 입장에서도
예산의 편성에 따른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평하는 게 공짜도 네,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맘대로 네. 간평을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크다거나 아니면은 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추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국세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네네.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추징을 할 수 있다. 라는 위험성이 계속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우리 건물이나 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뢰에 왠지 저 같아도 간평가로 신고하면 높을 거고 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신고액이 낮을 테니까 네. 세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시가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간평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나면 네. 기사에서 본 것처럼 국세청이 간평을 해서 추징을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엔 거의 다 간평 이걸로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 특히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계속 눈여겨보는 부동산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소득 많은 의사 눈여겨보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냐면은 툭 하고 건드리면 추징 받아낼 수 있는 금액들이 나올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예, 맞아요. 예, 거의 뭐 이제 뭐 툭 치면 나오는 예,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얼마든지 눈여겨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에 다 증여세 신고 들어오는 거를 다 간평을 받을 수는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금액이나 가액에 따라서 약간의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00%다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100%안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조금 애매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가 선택지가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을 증여할 때는 네. 감정평가 금액이나 네. 기준시가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을 해서 네. 신고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내가 기준시가 또는 간평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원하는 거는 간평이죠.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그렇죠. 간평이 시가에 더 근접하다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세금 적게 내고 싶으니까 간평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싶고. 네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네. 국세청이 간평해서 나중에 증여 신고가액이 올라가고 증여세 추징도 되고 가산세도 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국세청도 다 간평할 수 없을 테니 네. 내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그대로 프리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다. 네. 야, 고민되겠네. 그래서 아까 그 기사의 말미를 보시면은 그 네. 기사를 작성하신 분이 의견이 여러 방안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우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증여 상속 재산의 규모, 뭐 보충적 평가로의 신고에 따른 적발 가능성, 뭐 관할 세무서의 예산, 당해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략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네. 적발 가능성과 그다음에 예산, 네. 뭐 세무조사 전략 이런 것들을 일반 납세자분들이거나 네. 혹은 세무대리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납세자분들은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 네. 예,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이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종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추징액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당연하게도 네. 감정평가를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아무래도 두 발 뻗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네, 우리가 그럼요. 마음이 좀 편해야죠. 네. 이게 그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10년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나중에 국세청이 다시 건드릴 수 있는 네, 기간이죠? 맞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 같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1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졸이시는 것보다는 그치. 차라리 깔끔하게 세금 내고 네. 하는 게 털어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사실은 감정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원래는 원칙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다거나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는 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께서도 일전에 이 빌딩 사례처럼 꼬마 빌딩 사례처럼 비슷한 사례가 좀 작은 규모로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사례가 맞습니다. 있으셨어요?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여가 워낙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증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여에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여재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평가를 할 때 정말 오래전에 지어진 조그마한 빌라예요. 네. 조그마한 빌라인데 기준 시가가 1억 9천 정도 네. 나오는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탁상 감정을 받아보니 대략 3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네.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네. 그 1억 2천만 원이면 세율 구간이 10%라고 하더라도 세금만 1,200만 원 증여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 감정평가 뭐 수수료 이런 걸 떠나서 1,200만 원의 세금을 과연 부담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1,20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서 3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 그치. 이거에 대한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1.9억에 신고를 할 테고 네네. 감정 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면 3.1억으로 신고. 맞습니다. 1.2억의 시세 갭이 생길 거고 네네. 그로 인해서 세금 차이는 보통 뭐 한 1,200만 원 정도 네네. 가량의 차이가 날 테니까 네네네. 300만 원 직장인 월급이면 4개월치 월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작은 돈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더더군다나 금전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이전하는 상태에서 그쵸. 1,200만 원의 현금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요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네. 3억 1천만 원으로 신고 들어가는 게 추후에 네. 수중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3억 1천만 원이 되거든요. 아, 수중자 받는 사람. 그렇죠. 네, 네.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3억 1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네.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양도소득세로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네네. 결국은 이거네요.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낼 것이냐, 자녀가 세금을 적게 낼 것이냐. 요 문제로도.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증여세는 증여 받으시는 분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수중자, 그러니까 자녀분이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자녀가 세금을 처음에 적게 낼 거냐, 아니면 처음에 많이 내고 나중에 좀 적게 낼 거냐. 그렇네요. 네, 요런 선택의 문제죠. 아, 그러면 간평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저희 아마 보시는 분들 중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절대 안 왔으면 하는 공공기관의 우편물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태극마크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국세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탈세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데 그냥 무서워. 네. 내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제적 기간도 10년이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놔도 그게 꼭 손해가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수중자께서 취득가액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금적인 어찌 보면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세금에 대해서 조삼모사라 친다면 뭐 양도 세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맞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친다면 마음 편한 게 최고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또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